현재 2만 개가 넘는 알트코인 중에 앞으로 99%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99%가 사라졌을 때 그런 이제 대응 방법이라든지, 아니 하반기에 좀 주목해야 될 알트코인들이 있는가요? 웬만하면 좀 시가총액 높고 좀 미국 기반의 코인이고 좀 ETF가 뚫릴 수 있는 그런 코인들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코인오너원의 호스트 돈봉남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리플 빅뱅의 저자, 유튜브 타임 레버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문창훈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리플 빅뱅의 저자이자 유튜브 채널 타임 레버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문창훈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할 건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도서 리뷰를 좀 할 것 같아요. 먼저 수많은 코인 중에 비트도 이더리움도 아닌 굳이 리플에 대한 책을 쓰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을 사실 정말 많이 받아봤는데, 이제 책 제목이 리플 빅뱅이다 보니까 돈봉남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닌 XRP만의 책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당연히 투자를 하고 있고, 처음 접한 코인도 역시나 이더리움을 저는 좀 먼저 접했었거든요. 이제 그 다음으로 XRP 자체 코인이 이제 시가총액 탑3 안에 들어오는 코인이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 다음으로 리플 XRP에 대한 코인을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정말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 공부하고 이더리움에 대해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XRP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실질적으로 파보게 되니까 정말 블록체인의 본질을 하는 코인은 XRP가 될 수가 있겠구나. 정말 이 책의 이 부제목처럼 모든 돈들이 미래 CBDC의 세상에서 XRP가 하나의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해당 책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 리플의 기본 개념과 다른 코인에 없는 독특한 효용성이라는 건 혹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하나의 온라인 금, 이제 디지털 골드다. 가치 저장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플랫폼이죠.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앞으로 뭐 이제 증권에서라든지 뭐 부동산 계약에서라든지 많은 RWA 시장이 펼쳐지는 과정에 꼭 필요한 하나의 플랫폼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XRP가 그 결제를 담당하는 정말 그 페이먼트 시스템 자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코인이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RPCA라고 해서 리플 프로토콜 컨센서스 알고리즘, 이제 뭐 다른 코인들이 POW나 POS 기반의 그런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있다면 XRP 같은 경우는 POA 기반의 그런 합의 메커니즘 과정을 채택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비해서는 매우 트랜잭션이 빠르고 좀 결제 처리 속도라든지 그런 결제 효율성, 비용적인 부분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 책에 비트코인이 이제 금이면 리플은 다이아몬드라고 이제 비유가 돼 있는데,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어떤 점에서 더 큰 잠재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기관에서 채택될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 정말 말 그대로 온라인 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또한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반드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자산 클래스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같이 모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그 블록체인의 본질, 이 비트코인의 백스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 P2P 캐시 시스템이죠. 디지털 캐시 시스템을 하기 위해 나온 건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블록 크기 하나가 1메가바이트로 제한되어 있고 TPS 자체도 10건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한계점이 명확하다. 네, 이 부분을 탈피해서 정말 결제적인 부분, 또 리플사의 비전 자체가 가치의 인터넷이다 보니까 정말로 쓰임이 있는 그 유틸리티라고 하죠. 효용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코인은 XRP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은 온라인 금, 이제 이더리움은 디지털 석유, 온라인 석유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지막으로 XRP는 가장 큰 유틸리티, 정말 쓰임이 그 정도로 많을 코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디지털 다이아몬드다라고 이렇게 좀 묘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리플이 비트코인의 시총을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5년, 10년 가지고는 못 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20년, 30년을 바라보고 본다면 저는 XRP가 사실 이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중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하나의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실제로 결제에 사용될 유틸리티성이 높아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부호가들이 계속 가져갈 거잖아요. 네네. 그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계속 부호가들이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나라들이 계속 모아갈 텐데 리플이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조건이 그럼 거기서 어떤 거죠 혹시? 네. 네. 저는 이 XRP 코인 자체가 이 하나의 뭔가 페이먼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결제망에서 약간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어떤 스위프트라고 하죠. 세계 200여 국가 이상에서 모든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스위프트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코드 안에 XRP가 활용될 수 있는 범지구를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페이먼트 시스템이 리플렛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스위프트 시장 규모만 미루어 보더라도 한 160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그 커져가는 시장 규모와 함께 뭐 RWA라든지 STO라든지 이런 자산의 토큰화까지 합세가 된다면 앞으로 더 큰 이전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올 것이고 현재 그 스위프트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벌써 5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새로운 표준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전까지는 ISO 15022이라고 하는 코드를 이제 지금까지 쭉 써왔다면 이제는 ISO 20022라고 하는 그 메시징 표준의 완전한 마이그레이션 시점을 점점 준비하고 있는데 그 코드와 리플사가 개발한 그 XRP 레저 기반의 국경간 결제 솔루션 리플 네트워크랑 이 궤를 같이 한다. 그 안에 등록 관리 그룹으로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렇게 중소형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거시 금융권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채택할 수 있는 이 도매용 CBDC의 세상이 열렸을 때 그 도매용 CBDC의 유틸리티에서는 저는 XRP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 보기 때문에 물론 뭐 짧은 시간 내에 비트코인에 대한 시가총액은 넘지 못하겠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기열을 놓고 본다면 그런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플을 건전한 돈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코인 초보자들을 위해서 그 건전한 돈을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런 비유 같은 경우는 그만큼 많은 기관이라든지 뭐 금융 세력들 그런 어떤 기관들이 좀 많이 채택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에서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 리플사가 발행한 RLUSD 이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 RLUSD 코인도 이제 독립 신용평가 기관인 블루칩에서 굉장히 높은 등급인 A 등급을 받았고 또 최근에 리플사가 찍어내는 RLUSD를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BNI 멜론은행, 뉴욕 멜론은행에서 이제 수탁하기로 또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또한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스탠다드 커스터디라고 하는 하나의 수탁 업체로서 연준의 마스터 계좌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뭐 신청이 돼서 이제 진짜 승인을 해줄지 말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레거시 금융과 함께 병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하고 페이먼트도 혁신적으로 가져가면서 또 뒷단에는 CBDC 플랫폼으로 많은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이런 연결점들을 미루어 본다면 충분히 이런 건전한 돈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이 미래의 그 브릿지 통화를 넘어서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코인 투자자 그 분들을 위해서 브릿지 통화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리플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기축 통화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우리가 XRP에 투자할 때 뭐 토크노믹스 얼마나 많이 발행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리플 원장 안에서 이 XRP가 어떻게 소각이 되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메커니즘 자체 먼저 좀 이해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이제 소각과 총 발행량에 대한 얘기는 나오니까 일단 리플사는 하나의 회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리플은 하나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하나의 회사고 그 회사에서 만든 하나의 블록체인이 XRP 레저라고 하는 레이어 1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탈중앙화를 띄고 있죠. 그 레이어 1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결제가 일어날 때,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 소각되는 이 거래가 일어날 때 없어져 버리는 코인 자체가 우리가 바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XRP라는 코인이다. 이런 개념을 일단 좀 잡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은 하나의 회사, XRP 레저라고 하는 것은 그 리플이라는 회사가 만든 레이어 1 블록체인이고 XRP라는 코인은 그 리플 원장이라는 망 안에서 활용되는 하나의 유틸리티 코인이다. 네이티브 디지털 자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XRP 0.00001개가 평균적으로 소각이 됩니다. 뭐 반드시 그렇게 딱 고정적으로 희소성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 이 거래량에 따라 이 속도에 따라서 스팸 공격에 대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수량이 조금씩 변할 수는 있는데 아무쪼록 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XRP가 조금씩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XRP에 대한 희소성은 높아진다라는 걸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각국의 법정 화폐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조금씩 뭐 카카오뱅크도 붙고 토스 쪽도 붙어서 막 만든다 이런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뭐 EUROP나 EURCB도 있을 거고 싱가포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뭐 XSGD라고 하는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브라질 헤와라 기반 뭐 호주 달러 기반 뭐 여러 가지 팔라우 달러 기반 등등 그런 각국의 법정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점점 리플 원장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그들끼리 법정 화폐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디지털 시대에서 리플 원장을 활용한 하나의 결제를 하겠다. 국경 간 결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XRP가 그만큼 많이 소각되면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리플 XRP 같은 경우는 또 미국 기반의 회사이자 또 중앙화된 성격을 좀 짙게 띠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이 이 막대한 규모의 달러 부채 그리고 이제 이 탈달러화에 대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XRP라고 하는 한 코인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국가 부채를 리셋하고 그들이 화폐에 대한 패권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것 또한 이런 XRP에 대한 단기적인 가격적인 흐름보다도 조금 더 10년, 20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잠재성에서 좀 녹여진 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리플의 그 쓰임 중에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쓰임도 있나요 혹시? 맞습니다. RLUSD가 이제 네.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네.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이 국가 부채가 너무 많고 네, 사실은 네. 이제 계속 부채를 찍어내서 미국채라 그러죠. 국채 네. 찍어내서 계속 사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올 8월부터 원화로 3천조 되는 미 국채를 찍어냈고, 근데 이제 중국이랑 일본에서는 그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울 때 미국이 가장 충격적인 일을 했는데 스위프트망 잠그면서 러시아의 달러를 동결시켜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주변국들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달러 들고 있어도 이거 미국이 그냥 잠궈버리면 쓰지도 못하네. 점점점 탈달러 하려고 해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키우려고 했던 게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지위를 올려놓고 스테이블 코인 시총을 계속 확장시키면서 그 안에 계속 돈이 돌게 하고 여러 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장악력을 넓혀가면은 옆집 철수가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전 세계 이제 뿌리 내려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게 하는 건데 리플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인가요 혹시? 네,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네, 리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네 가지의 핵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고 다음 이제 리플 페이먼트라고 하는 결제의 영역 그다음에 이제 CBDC 플랫폼을 또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수탁 사업 이제 리플 커스터디로 완전 리브랜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돈봉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상 이런 달러 패권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과정에 있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최근에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정말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도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안 사주고 일본에서도 미 국채를 계속 던지다 보니까 이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 1대1로 이제 달러로 패깅된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 이제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미 단기 국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간 기업에서만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법안이 이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정말 이 지니어스 액트 정말 천재 법안이구나. 미국에 대한 달러 패권을 점점 강화시키기 위한 트럼프의 전략이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조금 더 거시적인 부분의 큰 그림을 좀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과 굉장히 우방국으로 알려진 일본에서 미 국채를 계속 던지고 있고 작년 중반부를 기준으로 해서 페트로 달러가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1970년대 때 사우디아라비아와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이 맺었던 그런 협정이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러우 전쟁 2022년도에 발발이 되면서 스위프트
1.0의 방에서 완전히 러시아를 배제시켰죠. 지금도 배제시켜놨고 그때 이제 루브라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탈달러화에 대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달러의 힘을 빼는 과정에 있고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들이 통과되고 막 찍어내는 것 중 하나는 마지막 달러에 대한 어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단물 빼기 과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 세계의 그런 기축통화였던 달러의 역사가 점점 마무리가 되면서 달러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좀 떠오르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제 그것이 저는 XRP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리플 빅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이렇게 기축통화에 대한 가능성, 뭐 먼 미래에는 또 XRP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시가총액까지 넘을 수 있는 그런 성장세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뭐 저의 완전한 개인적인 뷰고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달러에 대한 또 단기적인 강세가 오고 있는 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작가님 말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을 무조건 뛰어넘는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대로 되다 보면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도 있는 게 리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듣는 분들이 뭐야 저 어떻게 비트코인을 뛰어넘어,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저 되게 편향적인 시각 저 엄청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듣고 보면은 아 이렇게 만약에 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달러화가 계속 지속되고 그 안에서 이제 리플이 쓰임이 생기면은 충분히 비트코인도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리플은 그 암호화폐 3대 특성인 탈중앙성, 보안성, 확장성 중에 확장성을 확보하려고 탈중앙성을 좀 포기한 것 같은데, 단순한 속도 외에 외적으로 또 뛰어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 이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 자체가 뭐랄까요, 다방면으로 좀 다재다능한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XRP 레저라고 하는 그 레이어 1 블록체인은 사실상 퍼블릭 블록체인이면서 탈중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탈중앙성을 놨다라고 하기도 또 되게 애매모호하고, 또 이제 그 와중에 또 그들끼리 프라이빗 레저를 통해서 CBDC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 플랫폼이 활용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뭔가 손을 잡는 유착 관계를 또 보게 되면 또 확장성을 굉장히 확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단적인 속도만 보게 되면은 XRP도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비해서만 빠른 거지 사실상 XRP보다 더 빠른 트랜잭션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도 워낙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국제 금융 기구죠. 뭐 BIS 국제결제은행이라든지 뭐 IMF 뭐 국제통화기금, 뭐 세계은행, 월드뱅크, 뭐 이런 어떤 국제금융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메시지 표준 자체가 ISO 20022인데 거기서 지금 채택한 기술 자체가 리플사에서 고안한 분산 원장 기술, Dispute Ledger Technology라고 하는 DLT 솔루션과 두 번째로 2015년에 리플사가 만들었던 인터 레저 프로토콜,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기술적 측면을 완전히 그 국제 금융 기구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만큼 확장성, 글로벌 포용성, 인터오퍼라빌리티라고 하는 상호 운용성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이 저는 XRP가 충분히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플의 그 거래 처리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이잖아요. 그래서 네. 초당 1,500건의 트랜잭션, 그리고 또 이제 수수료도 되게 저렴한데, 네. 친환경적인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금융 시스템에 어떤 의미를 주는 거죠? 네, 일단은 뭐 당연히 금융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쓰이려면 뭐 속도도 빨라야 되고 채굴이 되지 않으면서 좀 친환경적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모로 좀 뭐 탈중앙성이라든지 보안성이라든지 확장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갖추고 있어야 될 텐데, 뭐 여러 방면에서 사실 XRP가 그런 부분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속도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뭐 솔라나라든지 뭐 아발란체라든지 폴카닷 이런 플랫폼들도 충분히 더 빠른 트랜잭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 ISO 20022라고 하는 새로운 메시지 표준과 같이 가고 있는 코인 자체가 리플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코인으로 쓰이는 XRP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좀 봤을 때 XRP가 좀 충분히 그런 금융기관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최근에 리플 원장에 최초로 탑재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능도 너무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클로우백이라고 하는 기능이거든요. 이제 뭐 금융사에서 돈을 보냈다가 다시 환수하는 기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어떤 블록체인도 이 환수하는 기능이 클로우백을 탑재한 블록체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금융 기득권 세력들이 리플 원장을 필두로 한 리플 네트워크를 쓰기 위해 이런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좀 하는 게 아닐까.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으로 뭐 리플의 기술진들이 일을 잘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정말 그들이 만든 표준과 연결이 되고 트랜잭션도 빠르고 채굴도 안 되고 이런 클로우백 같은 기술적인 부분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세대 금융 인프라가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한 리플 네트워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리플의 총 공급량이 네. 1,000억 개로 제한돼 있고 그리고 이런 발행 방식이 리플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될까요? 네, 1,000억 개라고 하는 수량은 사실 너무나 많은 수량입니다. 우리 비트코인만 미뤄봤을 때도 뭐 1억 개가 채 안 되죠.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1,000억 개라고 하면 사실 너무나 많은 수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과언이 아니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객관적인 사실과 지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억 개는 일단 뭐 XRP 투자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시선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XRP라고 하는 그 코인 자체가 스위프트 망 자체를 정말 대체할 수가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온다면 또 최근에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이라든지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이런 스위프트의 뭐 15% 정도의 시장 규모를 차지할 것이다. 또 리플의 회장은 결국에는 이 스위프트 망을 대체할 것이다. 우리는 공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스위프트를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따져본다면 사실 1,000억 개라는 수량은 굉장히 부족한 수량입니다. 앞으로 2030년 시대에는 뭐 모든 것을 코인으로 사고 파는 그런 시대에 다 그런 게 스위프트 망으로 연동이 될 텐데 그럴 때일수록 XRP가 활용되면 활용될수록 이제 소각이 그만큼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만 생각하면 XRP에 대한 어떤 소각량은 더 커지겠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가치 반영은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XRP의 하위 단위인 드랍 단위 100만 분의 1로 쪼개질 수 있는 그런 포텐셜도 먼 미래에는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쯤 되면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저도 이제 비트코인 15억 간다라는 책을 썼잖아요. 네네. 왜 맨날 물어보면 결국 마지막은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 15억 가요인데 네. 좀 궁금한 게 뭐 이번 사이클이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뭐 올해나 혹은 내년까지 그다음에 또 한 5년 뒤, 그리고 한 10년 뒤쯤에 리플의 원화 가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네. 돈몽나님이 써주신 이 비트코인 15억 간다라고 하는 이 책은 저도 이거 5년 안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10년 안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 네.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5년에서 10년 정도. 뭐 사실 우리가 일개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 자체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산도 뭐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많이 채택이 될 거고 뭐 IMF에서도 최근에 또 국제 수지에 반영한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봤거든요. 그런 것만 미루어 봐도 저는 충분히 이 비트코인이라는 친구가 외환보유고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실물 금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잠재성을 보고 있는데 뭐 XRP 같은 경우도 뭐 올해와 내년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고 하지만 5년 뒤 10년 뒤 이렇게 15억 간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병렬적으로 말씀드려본다면 방금 언급드린 리플의 CEO가 5년 안에 스위프트 망을 XRP가 약 14% 정도는 점유할 수 있다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 스위프트 시장 규모를 생각하고 리플렛이 들어가서 유틸리티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포텐셜을 정말 적용한다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300 정도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거다라고 그런 추정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300면 원화로 얼마일까요? 대략적으로 한 40만 원 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XRP 가격이 한 4천 원 정도 되잖아요. 한 $3 정도인데 100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5년 뒤에 한 100배 네.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이 XRP 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전달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 방금 얘기해 줬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5억 간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10배 가요가 아니라 지금 금의 시총과 비교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자산의 규모에 비트코인을 넣어놨거든요. 아직 네. 비트코인 시총이 전 세계 자산 1%도 안 되다 보니 그 지위에 1% 2%만 올라가도 10억, 20억, 30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제 금융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넣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안에 포트폴리오에 3% 정도만 들어가도 비트코인이
지금 쉽게 10억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유동성이 공급되고 시총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 통해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의 금융사들도 이거를 언급은 못하지만은 되게 많은 은행들한테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러브콜을 받고 있냐면 그 은행들은 초고액 자산가들이 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보면 이제 통장에 현금이 100억 이상 있는 뭐 골드 멤버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분들 앞에서 비트코인 강연을 좀 해달라라는 데도 있고, 그리고 모 땡땡 어디 그룹의 그 회장님이 뭐 개인 자산을 관리해달라. 저한테는 아니고 저 되게 친한 형이 있는데 자기 이제 아마 그 회장님 그 자산을 관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그분이 그 정통금융이 아니라 크립토 시내에서의 대표님한테 부탁한 거면은 점점점 그런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비트코인을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비교했을 때 15억인데 지금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스위프트망이 14% 정도 되는 규모로 올라온다면은 이 정도 간다라는 거에 저는 격하게 동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님 책을 통해서 그 독자분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좀 가져갔으면 네. 좋은지. 사실 뭐 이런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리플 빅뱅, 뭔가 막 리플 혼자 막 다 금융을 제패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 XRP뿐만 아니라 또 XRP랑 뿌리가 같은 스텔라 루멘이라든지 뭐 금융권 내에서 활용되는 JP모건의 오닉스 블록체인, 최근에 이제 키네식스로 리브랜딩이 됐거든요. 또 무역 금융을 하는 네트워크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각각을 담당하는 이런 영역에 블록체인이 들어오면서 상호 공존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암호화폐에 투자할 때 뭐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투자한다,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결국에는 뭐 갑자기 단타를 치고 롱 물량, 숏 물량에 막 배팅하고 이런 되게 리스키한 상황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말 리플이라는 이 코인이 어떤 회사로부터 시작됐고 그 회사에 대한 비전이 무엇이고 초기 투자자가 어떤 VC들이 붙어 있고 어떤 유틸리티와 어떤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이런 어떤 내재 가치,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정말 진정성 있는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큰 돈을 한 번에 넣기보다는 DCA라고 하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적금식으로 좀 천천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우리 은행에 적금 붙듯이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총 큰 3대장이라고도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XRP 코인이니까 한번 잘 공부하시면서 진정성 있게 진득하게 한번 묵묵하게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같이 좀 전달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제 두 번째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중장기 리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나눠볼 건데요. 일단 인생 역전의 기회는 비트코인이 아닌 리플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리플에 대체 열광을 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XRP에 그렇게 열광하고 좀 뭔가 진성 투자를 하실까라고 생각하면, 일단 첫 번째는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동전 가격이었다가 지금은 좀 지폐 가격으로 올라왔죠.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비트코인은 뭐 지금 1억 원 중반대, 뭐 이더리움은 최근에 또 500만 원을 훌쩍 넘어줬는데, 사실 뭐 한 개, 두 개 사기에는 사실상 좀 뭔가 접근성이 떨어진다 라는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다, 이 부분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테슬라 쪽에 굉장히 또 열광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내재 가치, 펀더멘탈 쪽에 공부를 하셔서 진정성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XRP에 또 그만한 열광하시고 또 팬층이 있으시고, 이제 미국에서는 XRP 아미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층들이 한국에서도 많아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말 똑똑하시고 진정성 있게 학습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또 XRP에 진심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리플이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네. 혹시 또 그런 영광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의 기대감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영광은 혹시 언제 찾아올까요? 저는 사실 올해 하반기도 너무 좀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고, 이제 이번 사이클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 자체가 이 XRP에 있어서는 정말 제 책 제목처럼
리플 빅뱅이 한번 좀 떠오르는 그런 시기가 한번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봉라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채널 구독자님들의 연령대를 보면 대부분 이제 코인 투자라고 한다면 대부분 20, 30대가 많을 것 같아도 정말 신기한 게 5, 60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이렇게 코인 투자를 하실까 생각했을 때 그분들은 2000년대 초반에 그 닷컴 버블을 경험했던 정말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옥석 가리기가 끝나고 모바일 혁명, 스마트폰 혁명을 실제로 다 체감하셨던 그런 세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의 촉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3차 산업혁명, 정보화 시대 이 다음으로 넥스트 시대로 인공지능과 이 크립토 산업에 대한 엄청난 어떤 펌핑이 올 거라는 걸 좀 직감을 하셔가지고 이 코인 산업에, 코인 투자 이 섹터에 들어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리플이 기다리고 있는 상승 모멘텀들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너무나 많다라고 좀 일단 먼저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리플과 SEC의 소송 정말 뭐 4년 반이 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좀 올해 하반기 안에는 완전히 합의하는 스탠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원에서 통과된 클래리티 법안, 이 핏 21 법안의 연장선이죠. 암호화폐 70%가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규제 가이던스와 함께 XRP도 이제 완전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좀 가져가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 아마 이제 뒤따라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그와 함께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대형 호재는 현재 비트와 이더가 가지고 있는 현물 ETF가 되겠죠. 지금 현재 뭐 비트와이즈라든지 카나리 캐피털, 위즈덤 트리 등등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XRP 현물 ETF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SEC가 계속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승인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신청을 해줘야지만 승인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완전한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먼저 좀 끝나주고 나서 클래리티 법안 통과 후에 블랙록이 좀 이거 현물 ETF 신청하는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 올해 연말 뭐 늦으면 내년 1분기 정도에 XRP에 대한 현물 ETF가 뚫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많은 호재거리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인생 역전의 기회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리플이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리플이 이제 비트코인보다 더 큰 인생 역전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네.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이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앞으로 더더욱 많은 큰 부의 창출이 있겠지만 XRP는 그동안 약 7년 반 정도 에너지를 응축해 왔던 그런 눌림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릿도 속이라고 하죠. 리플의 또 속냐라고 하는 약칭이 나왔을 정도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욕하시고 또 저도 욕도 많이 먹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었는데 정말로 이제는 이제 법적 명확성과 이 스위프트 코드의 리플 네트워크가 이제 완전히 탑재되는 시기가 오면서 XRP를 통해 부의 반열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같이 전달드리고 싶네요.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이제 XRP는 이미 선반영이 끝났다. 많이 오르지 않았냐?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차트적 관점을 좀 시기열을 길게 한번 보면 XRP는 또 지독하게 눌려 있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두 번째 반감기 패턴이 이제 17년도 때, 17년 말에서 18년도 초반에 엄청나게 막 올랐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한 2천만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1억 5천, 1억 6천만 원 이상 막 넘어가 있죠. 엄청난 퀀텀 점프를 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때 한 200만 원 초중반대를 보여줬었거든요. 고점이. 근데 지금 이제 뭐 500만 원 초반대 오면서 아마 조만간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 시즌이 저는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17년도 18년도 때 XRP의 최고가는 5,000원 정도 한화 기준으로 5,000원이 좀 안 되는 그런 가격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17년 18년도의 고점을 못 넘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많이 에너지가 응축돼 있고 실제로 차트를 길게 보면 삼각 수렴 패턴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 충분히 큰 퀀텀 점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리플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좀 드는데 혹시 리플도 이런 상승 사이클과 좀 적절하게 투자하는 투자 방식이 있나요? 네, 저는 뭐 XRP뿐만 아니라 뭐 비트든 이더든 뭐 솔라나 에이다든 앞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들의
무조건 저는 DCA 전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차트를 막 엄청 파가지고 뭐 어떤 패턴을 분석해서 롱숏 배팅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좀 현물 투자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차트적 패턴은 또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현물 투자를 할 거면 그 코인들에 대한 어떤 내재 가치에 본인이 확신을 해서 비트코인이 또 이제 4년 주기로 반감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면서 XRP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과 매크로 경제 이슈를 같이 보면서 투자를 이어가고 매수하는 거는 바이 더 딥 그리고 DCA를 통해서 적금형으로 모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전달드립니다. 그 작가님이 보시기에 리플이 다른 코인보다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월등하게 뛰어나다. 뭐 절대 이거는 못 이길 거다 리플을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제 XRP라는 코인이 어떤 코인보다도 금융에 대한 채택과 앞으로의 어떤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각각의 페이먼트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심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 리플사가 현재 약 39개 정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 24가지 정도가 유효하거든요. 최근에 뭐 알리바바라든지 도이체텔레콤이라든지 IBM과 같은 이런 여러 빅테크 회사들에도 리플에 대한 어떤 그런 특허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런 뭐 리플이랑 에이다나 뭐 솔라나 같은 이런 재단들과 뭐 애플,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같은 이런 빅테크 회사들의 그 뿌리는 사실상 저는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대주주 목록을 보면 항상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와 같은 그 유대계 자본의 뿌리 세력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리플 회사를 만든 주체도 이 달러의 주인장, 연준의 주인장, 뭐 JP모건과 같은 그 사립은행들의 집합체들의 주인장들이 리플사를 만들었다. 다르지 않다, 주인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XRP는 경쟁자가 없고 이미 기관의 채택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망은 다 만들어 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트리거 포인트로서 소송에 대한 마무리와 현물 ETF가 뚫리면서 기관의 자금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이 들어오면서 XRP가 가치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스위프트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ISO 20022 표준과도 궤를 같이 하고 등록 관리 그룹으로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XRP는 경쟁자 없이 더더욱 유틸리티가 커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리플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스탠다드 커스터디로서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는데 최근에 백악관에서 크립토 정책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약간의 힌트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은행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회사들이 은행 인가를 신청하는 것을 받아줄 것이다. 또한 연준도 평판 리스크라든지 디뱅킹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크립토 자산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 써져 있는데 결국에 리플사가 신청한 연준의 마스터 계좌가 승인되게 된다면 리플사가 발행하고 있는 달러 기반의 RLUSD에 대한 준비금 자체를 BNI 멜론뿐만 아니라 연준에서도 관리하게 될 거고요. 그 말은즉슨 기관의 채택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사가 발행하는 RLUSD가 될 거고 그게 결제로 활용될 때 결국에는 XRP가 쓰이는 유틸리티로 적용되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점점 이 XRP에 대한 어떤 기관의 채택, 레거시 금융과 융합되는 시대는 점점 공격적으로 확장 국면으로 갈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 리플에 진짜 큰 리스크가 또 따로 존재할까요? 물론이죠. 뭐 투자를 할 때 당연히 저는 돈봉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싶었다면 그냥 은행에 적금을 넣어야겠죠. 근데 사실상 은행에 적금을 넣는 것도 은행이 정말 도미노 파산 돼가지고 금융 위기가 와가지고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또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장롱 밑에다가 내가 현금을 숨겨놓는다? 도둑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또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저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XRP에 대한 리스크도 당연히 존재하죠. 뭐 정말 리플사를 못 믿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타트업이니까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과거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술의 CEO 맞지 않았었냐 닷컴 버블 때 그 사기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사실 투자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리플사가 세계 경제 포럼과 손을 잡고 있고 과거부터 연준과 신속결제위원회라고 하는 패스터 페이먼트 카운실을 만들어서 과거부터 DLT와 ILP라고 하는 그 기술을 협력을 해서 새로운 결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걸 알고 현재 스위프트가 ISO 2002라고 하는 표준을 받아들이는데 거기와 리플과 연관성을 안다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금융 세력에서 XRP를 가지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금 보니지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거나 뭐 금융 세력들과의 리플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해 이미 뭐 스탠다드 차타드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미국의 금권 세력들과 파트너십 관계 뭐 이런 걸 공부하면 사실 또 반대로 엄청 또 추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 쪽에 무게추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코인에 대한 어떤 본인의 마인드셋이 달라질 것 같은데 XRP 수량 뭐 많은 건 맞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 스위프트망과 연결성을 가져갈 때 1000억 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CTO인 데이비드 슈워츠가 1991년부터 이제 또 DLT라고 하는 새로운 분산형 컴퓨팅 시스템인 특허를 만들었고 비트코인 다음으로 리플 원장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가 이제 하위 단위라고 하는 드랍 단위 100만 분의 1로 쪼개지는 그걸 괜히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혹시 그 제2의 리플이 나올 확률이나 이런 건 없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없다고 보고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리플이 지위를 너무 공고히 다져놨기 때문에 이길 수도 없다. 사실 저는 뭐 조금 음모론자로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라든지 XRP를 만든 세력 자체가 그 과거 독일의 이제 유대계 자본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로스차일드 가문으로부터 그들이 이제 영국 파운드화로 세계를 지배했다가 영국과 유럽을 완전히 제패하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지금 이제 계속 돈 넣고 돈 먹기를 통해 달러 기반으로 한 실물 경제를 계속 연준을 통해서 지배해 왔는데 이제는 그 세력들이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 같은 이런 재단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XRP를 그들이 설계했기 때문에 XRP를 적대할 수 있는 경쟁자는 없다라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에서 제가 음모론이 아닌 거라는 근거를 조금만 제가 해드리면은 네네. 뭐 여기서 크게 오픈은 못하지만 그 블록체인 씬으로 들어가려고 되게 노력했던 분들이 좀 계세요. 네. 실제로 그분들이 그 당시 때 15년도 뭐 16년도 그때 한 1000억 정도 들고 그런 곳을 찾아가서 우리도 투자하겠다. 뭐 거래소 인수라든지 거래소 지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디지털 크런시 그룹이라고 하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 네. 거기에서 정말 충격적인 메일이 왔어요. 오, 네. 뭐예요?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와. 근데 이거는 싫어요. 왜냐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자산을 세팅해 놓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은 맞아요. 네. 실제로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 가면 거의 90%가 유대인이고 작가님이 생각하는 게 음모론이라고 누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다. 뒷받침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이 돈봉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 있잖아요. DCG 그룹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어디에 초기부터 투자했고 그 자회사로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코인들이 담겨져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코인 한번 공부해 볼까? 이거 ETF 가능성 있겠는데 미국 기반의 코인이네. 기관 채택 이미 많이 받았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투자하는 것 같아요. 되게 저합리적인 투자라고 보는 게 네. 저희들한테 어떻게 투자해요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저는 저 인사이트도 좋겠지만 그냥 유명 VC들 따라가라. 그 중에 하나가 그레이스케일이잖아요. 네. 그들이 담아놓은 이유가 있을 거니까 맞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코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리플을 사야 될까에 대한 것들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XRP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저는 좀 분산화 작업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코인에 너무 몰빵을 하는 것보다도 정말 시가총액 그냥 쉽게 탑 10 정도 있잖아요. 뭐 비트, 이더, XRP, 솔라나, 에이다, 뭐 도지 코인도 그 안에 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탑 10 코인에 대해 본인이 확신을 갖기 위해 내공을 좀 쌓으시면서 천천히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겠구나. 지금 이제 보이는 돈에서 보이지 않는 돈의 시대, 이제 화폐의 대격변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분산화를 하시면서 천천히 적금식으로 좀 수량에 집중하는 코인 투자법이 조금 더 건강하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제 막 태어나고 있는 코인 시장이잖아요. 정말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 현재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작기 때문에 4조 달러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도 크고 변동성도 매우 큽니다. 또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정말 본인이 뭐 누가 좋대, 이 유튜버가 추천해 줬어라고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코인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그런 건강한 투자법을 꼭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하반기 코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나눠볼 건데요. 먼저 작가님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투자 비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항상 이제 구독자님들께는 비트코인은 50%는 무조건 가져가셔라. 나머지 30%는 이더리움을 가져가시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코인들을 알트코인,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섞어서 가져가셔라. 이렇게 이제 딱 정량화돼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생각보다 리플의 이야기가 없네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XRP에 대해 좀 강한 확신이 있다 보니 사실 저는 XRP가 가장 비중이 많고 당연히 이제 그 다음이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뭐 솔라나, 에이다, 뭐 도지코인과 같은 이런 밈코인도 몇 가지 있고 또 그 이외에도 플랫폼 코인이라든지 각 영역을 대표하는 이런 대장급은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코인을 좀 분산화해뒀고 비중이 가장 큰 건 XRP와 스텔라 루멘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시장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뭐 시장을 컨트롤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코인은 무엇보다 당연히 비트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 판 자체를 그 유대계 금융 세력들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섀도우 가버먼트라고 하죠. 뭐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저는 짜놓은 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뭐 롱물량, 숏물량 이렇게 뭐 몇 시간 만에 뭐 몇억 달러 청산되고 이런 것들도 그들이 개미털기와 공부하지 않은 자들을 떨쳐낸 이후에 기관의 자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조작된 시장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사이클과 그런 주기가 맞아떨어지는데 사실상 비트가 오르고 나서 도미넌스가 빠지고 알트 시즌이 오는 건 그들의 탐욕에 배팅하는 개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들의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은 위험하고 돈 벌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들이 비트코인을 올려놓은 다음에 갑자기 뭐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라지캡, 또 미들캡, 스몰캡, 순환매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런 사이클을 만드는 이유가 이 공부하지 않은 자들을 미디어를 동반을 통해 들어오게끔 막 업비트 갑자기 막 어떻게 깔아야 되냐, 뭐 K뱅크 연동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코린이도 아니었던 그런 관심 없었던 분들이 들어오게끔 가격을 막 펌핑시키면서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물량을 던지고 완전히 또 시장에 대한 붕괴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사이클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비트코인이 또 이번 시즌에도 오르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순환매 사이클은 또 필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만큼 우리가 이런 월가의 배팅에 도전을 하는 거다 보니 그때 불장이 왔을 때는 좀 탐욕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천천히 분할 익절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만 개가 넘는 알트코인 중에 앞으로 99%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99%가 사라졌을 때 그런 이제 대응 방법이라든지 아니 하반기에 좀 주목해야 될 알트코인들이 있는가요? 뭐 사실 이 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없잖아 있겠지만 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런 말을 했었고 뭐 우리나라의 안유아 교수도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뭐 크립토 버블 시대 이후에 정말 이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들이 생존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투자할 때 이런 리스크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좀 시가총액 높고 좀 미국 기반의 코인이고 좀 ETF가 뚫릴 수 있는 그런 코인들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알트코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섹터가 뭐 스마트 컨트랙 섹터가 있고 뭐 디핀 섹터가 또 있고 저장소 섹터 또 이제 프라이버시 섹터 뭐 이런 식으로 결제 영역 섹터 막 나뉘는데 그런 영역들에서 정말 가장 상단에 있는 코인들을 좀 골라서 그런 펀더멘탈 공부하셔가지고 좀 병렬적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뭐 한두 개 코인보다도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에 투자한다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좀 그런 영역 투자를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께서는 그 알트코인 투자 시에 펀더멘탈, 내재 가치, 미래 비전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고 하셨는데 코린이 분들이 이제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공부해야 되죠? 뭐 사실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셨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봐야 될지도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는 좀 시가총액을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기관의 채택과 그만큼 기관의 투자가 많이 있다라는 거고 또 그만큼 월가의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ETF가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다 보니까 시가총액을 먼저 좀 보시고 또 유명한 코인들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 같은 이런 코인들이 이제 어떤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재단들의 공식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뭐 이더리움 재단 홈페이지, 뭐 최근에 리플사가 어디 회사랑 뭐 손을 잡았다더라, 뭐 이런 어떤 팩트 기반의 그들의 말보다는 움직임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투자를 천천히 좀 이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뭐 XRP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하길 원하신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타임 레버리지 채널도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 RWA 같은
되는 새로운 뭐 트렌드들이라고 하죠. 이런 쪽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시장에? 앞으로 정말 뭐 시장 자체에 대한 완전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뭐 유럽이나 중동 지역의 뭐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미 RWA를 채택을 해가지고 뭐 부동산을 코인으로 사거나 뭐 주식이나 채권을 코인으로 사는 시대가 이미 사실 열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을 한 명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분 투자, 조각 투자라고도 하죠. 점점 쪼개기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제 주식 거래 같은 것도 코인 세계와 함께 융합되면서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그리고 또 결제도 매우 빠르고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RWA 시대에 맞게 어떤 플랫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면서 앞으로 또 이런 국경 간 결제 시장도 매우 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겠구나, 뭐 XRP의 비전과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겠구나, 이런 걸 좀 같이 맞물리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그 김문희 정책과 같은 거시경제 요인들이 되게 요새 그 시장을 좌우로 흔드는 것 같아요. 특히 뭐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하반기 알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서 공부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사실 코인 하나에 대한 펀더멘탈에 집중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미 현물 ETF가 뚫린 시장이고 월가에 대한 어떤 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 나스닥의 움직임, 뭐 러셀 2000의 움직임과도 같이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연준의 금리 동결 스탠스와 뭔가 좀 파월 의장이 뭔가 금리 인하를 점점 미루는 듯한 이런 내용으로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거시적인 어떤 모멘텀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도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기대되는 QE 양적 완화 스탠스가 좀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최근에 통과된 BBB 법안, 이제 감세 법안이라고 해서 5조 달러 부채를 증액하는 법안도 이미 통과가 됐고, 또 최근에 SLR 규제 완화라고 해서 미국에 대한 그 금융 세력들의 레버리지 완화 비율을 낮춰주는, 그렇다 보면 이제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고 이제 스텔스 양적 완화라고 하는 돈을 풀 수 있는 그런 거시적 환경이 조성될 텐데, 그것 또한 한 8월 말에서 9월 정도에는 완전히 통과가 될 것이라고 바라봐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트리키의 이스탄불에서 3차 회담이 끝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까지는 뭔가 좀 휴전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진 않지만 결국에는 휴전 협상이 되면서 이게 또 매크로 이슈에 굉장히 긍정적인 훈풍을 불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상반기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워딩도 점점 이제 협상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죠. 뭐 최근에 일본이나 유럽 연합도 뭐 15%로 타결을 했다. 뭐 한국도 이제 15%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거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M2 통화량 자체도 지금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또한 QE가 기다려지는 시기가 점점 도래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호재뿐만 아니라 이 매크로 경제 이슈에 대한 훈풍이 불 수 있는 이 사이클이 도래한다라는 것과 함께 매우 좀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이 여러모로 되고 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도권 그리고 국가 기관 기업들 참여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되게 활발해지고 있어요. 네. 비중도 되게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설 자리가 좀 좁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좀 좋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기관들의 움직임과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레이스케일 그런 어떤 굉장히 큰 대형 회사 VC들의 움직임을 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기관들이 아무리 들어와 있어도 아직까지는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저평가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면서 이 사이클 투자에 우리가 조금 더 몸을 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중요할 것 같고, 사실 뭐 아직까지는 비트코인만 어느 정도 올라왔지 뭐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메이저 코인들은 너무나 많이 좀 아래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어떤 퀀텀 점프는 충분히 올해 하반기에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도 지금 뭐 나스닥 상장사에서 이미 80만 개 이상을 모았고 MSTR이라고 하는 스트래티지에서는 벌써 한 63만 개 정도를 모아갔더라고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고, 요즘에 또 이더리움도 엄청 모아가더라고요. 뭐 비트마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도 이더리움을 전략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 또 XRP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서 지금 기관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 이더, XRP, 솔라나 등등의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계속 기관들이 사고
있어요.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대한 그 공급량 자체가 7년 만에 사상 최저치를 찍었죠. 그만큼 장외 거래에서 매집한 것도 모자라서 비트코인을 지금 거래소에도 긁어 모아가고 있다는 건데 결국에 올해 하반기에 이게 가격 반영으로 오면서 큰 버블의 시장이 한번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우 긍정적으로 또 기회가 열려 있는 시장이다. 라고 좀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경계해야 하고 피해야 할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너무나 많죠. 사실 네. 이 코인 시장이 리스크가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많은 대중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가 아무래도 워낙 잘 돼 있고 너무 대중성이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암호화폐 유튜브 보면은 항상 그 전화번호를 밑에 딱 남겨가지고 여기로 연락하면은 원금을 보장해주면서 수익을 한 달에 10% 20%씩 내주겠다. 네. 정말 이런 유튜버분들 사기꾼들이 사실 너무 판치는 아직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웬만하면 선물 투자보다는 현물 투자로 중장기적인 사이클 비전을 보시는 그런 미래 전략 투자로 좀 이어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지금 3부를 찍었는데 마지막으로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말들이 좀 있으면 좀 가볍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진짜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뭐 허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돈 세탁 지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자산 클래스를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 인정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국가와 기관, 심지어 미국의 주정부 단위에서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스탠스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코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다. 좀 이런 시대적 방향성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회장 젠슨 황이 말한 것처럼 무어의 법칙이 깨진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정보들도 너무나 쏟아지는 시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정말 하나의 재테크 수단뿐만 아니라 정말 큰 기회가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서 좀 학습을 꼭 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